화장실 청소용 막대기를 집어들고 최복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죽을래요? 막대기를 머리 위로 들고 내려치려는 순간 최복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고현준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퍽. 고현준의 손에서 막대기가 떨어졌고 그 자신도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손목이 꺾이는 듯한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단 3번의 동작, 불과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3명의 건장한 남자 병사들이 모두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부대 안까지 스며들어오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떠오르기 전부터 급식소에서는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거대한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창문을 하얗게 적시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묵묵히 국자를 휘젓고 계셨습니다. 최복래, 올해 78살입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서 걸을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국자를 쥔 손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벌써 10년째 이 부대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최복래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함께 근무하는 젊은 조리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그래야지. 애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최복래는 늘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간단 명료하고 정직한 말투였습니다. 부대 내에서 최복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작 최복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저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조리원 자리에 지원했고 그 이후로 줄곧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몰려드는 장병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최복래는 커다란 밥통 앞에 서서 식판을 들고 오는 병사들에게 하나씩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밥 좀 많이 주세요. 한 이등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지. 최복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밥을 퍼주었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다른 병사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혀도 싱겁고 싸움도 못하고 참. 최복래는 작은 소리로 혀를 찼지만 그래도 웃음기가 서린 표정이었어요. 병사들은 최복래를 할매 또는 급식소 마더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농담처럼 구박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정이 담겨 있었어요. 최복래 역시 그런 병사들을 마치 자신의 손자처럼 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한번 급식소는 북적였습니다. 최복래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픈지 가끔 살짝 몸을 펴기도 했지만 표정만큼은 늘 온화했습니다. 할머니는 고향이 어디세요? 호기심 많은 일병이 물어봤습니다. 강릉이야. 최복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최복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없어. 그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슬픔을 눈치챈 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최복래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했고 또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고마운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최복래는 텅 빈 급식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미리 해둘 일들이 있었거든요. 조용한 급식소에서 혼자 일하는 최복래의 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복래 자신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하나의 속죄이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비록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조리원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오후 최복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급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용 김치를 나르기 위해 커다란 김치통을 들고 급식소 뒤편으로 향했죠. 신병 훈련소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평소에는 조용한 그 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만해 주세요. 누군가의 비명소리였어요. 최복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신병훈련소 뒤편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 새끼야, 조용히 해!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더 아프게 해줄 테니까!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복래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김치통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고 벽 모서리에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병장 윤성우가 신병 김도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상병 이지훈과 일병 고현준이 양쪽에서 김도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윤성우가 김도연의 얼굴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연이 울먹이며 빌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지훈이 김도연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라고! 알겠냐? 고현준도 가세했어요. 이런 식으로 군 생활하려면 죽을 각오나 해! 이 새끼야! 김도연은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폭행은 더욱 잔혹해졌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 머리를 변기에 박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어요. 최복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해뒀던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어린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는 싸우지 않았는데 이건 그냥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도 이런 식으로는 안 싸웠지. 이건 그냥 짐승이지. 최복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성우가 김도연의 머리를 또다시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이 새끼야, 대답을 안 해! 알겠다고 말하라고! 그 순간 최복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통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세 명의 병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이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복래는 바닥에 쓰러진 김도연을 내려다보았어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옷도 찢어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만하지. 그러냐? 최복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성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이건 할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세요. 고현준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복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도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최복래가 김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나가시면 아니면 우리가 끌고 나갈 거예요. 윤성우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최복래는 여전히 김도연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최복래의 모습을 본 윤성우가 화를 내며 최복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할매, 그 순간 최복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윤성우가 최복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최복래에게 닿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탁! 짧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윤성우의 팔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복래가 윤성우의 팔을 잡고 몸을 살짝 틀었을 뿐인데 윤성우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어요. 얼굴이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닿으면서 아!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이지훈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러 최복래를 치려고 했죠. 하지만 최복래는 마치 바람처럼 몸을 돌리며 이지훈의 주먹을 피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지훈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이지훈은 그대로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등이 바닥에 닿으면서 으악! 하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막혀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고현주는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지만 그도 동료들이 당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화장실 모서리에 있던 청소용 막대기를 집어들고 최복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죽을래요? 막대기를 머리 위로 들고 내려치려는 순간 최복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고현준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퍽! 고현준의 손에서 막대기가 떨어졌고 그 자신도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손목이 꺾이는 듯한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단 3번의 동작, 불과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3명의 건장한 남자 병사들이 모두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최복래는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어요. 숨도 차지 않았고 옷도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죠. 아픈데요. 할머니! 윤성우가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그리 재미있나? 최복래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이지훈이 겨우 일어나려고 했지만 등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애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최복래가 바닥에 쓰러진 김도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3명이 할머니 한 분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훈련소 조교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중대장 박준석 대위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안의 광경을 본 박준석 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3명의 병사와 멀쩡히 서 있는 할머니,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신병 하나. 중대장님, 저기 할머니가... 윤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박준석 대위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일단 다들 조용히 해. 박준석 대위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3명의 상태를 확인하고 김도연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김도현, 일병, 누가 이렇게 했나? 박준석 대위가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최복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대장님, 저기 저는 말해봐. 누가 그랬나? 윤성우 병장과 이지훈 상병, 고현준 일병이 저를 그런데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박준석 대위는 최복래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평범한 급식소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 3명을 어떻게? 애가 맡고 있길래 말렸을 뿐이야. 최복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이 모두 쓰러져 있는데 자기들이 넘어진 거지. 내가 뭘 했나? 최복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박준석 대위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8살의 할머니가 어떻게 건장한 남자 셋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할머니 누구세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복래는 김도연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밥 짓는 할머니야. 하지만 그 순간 화장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박준석 대위는 즉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일은 자신의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준석 대위의 보고는 곧바로 연대본부를 거쳐 군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급식소 조리원이 병사 3명을 동시에 제압했다는 보고서를 받은 군단 정보참모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78살 할머니가? 정보참모 김영철 중령이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현장에 있던 중대장과 조교들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참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부상당한 3명의 병사들도 모두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중령은 즉시 군사경찰대에 지시를 내렸어요. 최복래에 대한 전면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사경찰 이철민 대위가 신원조회 시스템에 최복래의 주민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이상하네. 이게 뭐지? 화면에는 대외비 신분 보류자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로는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이철민 대위는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김영철 중령이 직접 국방부 기록보관소에 문의했습니다. 최복래 주민번호 뒷자리가 국방부 기록보관소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령님, 이분 파일이 기밀문서함에 있습니다. 기밀 문서함? 네.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잠깐만요.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데요. 몇 시간 후 김영철 중령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기밀문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복래 1968년 창설 무도특전사 제1기 김영철 중령이 문서를 읽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태권도 5단, 유도 3단, 특공무술 원로 교관. 문서는 계속 이어졌어요. 최복래가 당시 유일한 여성 창설 멤버였다는 사실, 80년대 국방부 특수교관으로 활동했다는 기록, 그리고 중앙정보부 체포교관으로 근무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이런 분이 우리 부대에 있었다고? 김영철 중령은 문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문서에는 최복래의 경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968년 무도특전사가 창설될 때 당시 21살의 최복래는 전국 무도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실력자였습니다. 남성들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특전사의 유일한 여성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격투기 교관으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김영철 중령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 훈련 담당, 중앙정보부 체포교관, 특히 놀라운 것은 최복래가 체포교관으로 활동할 때의 기록이었어요. 당시 도주하는 간첩들이나 중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이 주 임무였는데 최복래의 체포 성공률은 98%에 달했습니다. 이건 거의 전설 수준이잖아. 이철민 대위가 중령 옆에서 문서를 보며 감탄했어요.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최복래가 1990년에 갑자기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걸까? 김영철 중령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때 문서 맨 뒷장에서 추가 기록을 발견했어요. 1990년 이후 최복래는 강릉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혼자가 된 최복래가 철원부대의 조리원으로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우리 부대에서 그냥 밥만 지어주고 계셨다는 거네요. 이철민 대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철 중령은 문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 경력의 분이라면
어제 일은 그냥 몸에 밴 반사작용이었을 거야. 그런데 왜 숨기고 계셨을까요? 그건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날 오후 김영철 중령은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급식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최복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급식소 문을 열고 들어선 김영철 중령을 본 최복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높은 계급의 장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최복래 선생님이시죠? 김영철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철 중령이 기밀문서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최복래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30년이나 숨어 지내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최복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최복래는 잠시 식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제 주먹으로 수많은 사람을 제압했죠. 최복래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간첩도 잡고 범죄자도 잡고 그때는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김영철 중령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주먹이 한 번은 내 아들놈의 가슴에도 닿았어요.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최복래의 아들 민수는 당시 19살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탓인지 사춘기가 심했고 어머니인 최복래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엄마는 맨날 남의 일만 신경 써. 집에는 언제 들어와? 민수가 소리쳤던 그날 밤이 기억났어요. 내가 이해할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최복래가 달래려 했지만 민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난 엄마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맨날 늦게 들어와서 멍든 채로 집에 오고. 그날 최복래는 특히 힘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터였어요. 도주하는 무장 간첩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도 입었고 심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힘들어.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하라고? 엄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 민수가 화가 나서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끼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만해! 최복래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수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폭발했습니다. 최복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체포교관으로 훈련받은 대로 반사적으로 민수의 어깨를 잡고 제압 동작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아! 민수가 바닥에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최복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을 간첩이나 범죄자를 대하듯 제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최복래가 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무서워요.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최복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최복래가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민수는 몸을 피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무도복을 입지 않겠다 다짐했죠? 최복래가 김영철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먹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김영철 중령은 최복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아픔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최복래가 고개를 저었어요.
찾아보려고 했지만 제가 나타나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최복래는 민수가 집을 나간 후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민수는 철저히 숨어 지냈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직책을 그만두신 거군요. 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강릉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무도와는 완전히 손을 끊고요. 최복래의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최복래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20년 동안 강릉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왜 이곳에 오셨나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무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급식소에서 일하는 것은 최복래에게 일종의 속죄였습니다. 과거에는 주먹으로 사람들을 제압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밥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제는 왜 나서신 거죠? 최복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 같아 보였어요. 무력한 채로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김영철 중령은 최복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30년 동안 봉인해둔 실력을 다시 깨운 것이었어요. 선생님, 부대에서는 선생님을 무도 교관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아니에요. 최복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밥이나 퍼주겠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명예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김영철 중령이 부대를 떠난 후 최복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급식소 할머니가 전설적인 무도가였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최복래 자신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며칠 후 사단장 이규성 준장이 직접 급식소를 찾아왔어요. 최복래는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규성 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복래는 손을 닦고 돌아섰어요. 사단장님이시군요. 선생님의 경력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왜 숨어 지내셨습니까? 최복래는 잠시 식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주먹으로 수많은 사람을 제압했죠. 하지만 그 주먹이 한 번은 내 아들놈의 가슴에도 닿았어요. 그날 이후론 다시는 무도복을 입지 않겠다 다짐했죠. 이규성 준장은 최복래의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아픔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실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부대 내 무도 인권, 교육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최복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밥이나 퍼주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일로 인해 부대 내 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사단장님, 최복래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무도를 가르치는 순간 또 다른 폭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규성 준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최복래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최복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도연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김도연의 식판에 두부 한 조각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두부는 최복래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었어요. 할머니, 왜 저한테만 두부를 더 주세요? 김도연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이 상했으니까 단백질을 더 먹어야지. 최복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김도연은 최복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도연은 식사 때마다 최복래에게 깊이 인사를 했어요. 한편 윤성우,
이지훈, 고현준 3명은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크게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어요. 김도연은 사건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최복래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도연이 식사를 마치고 급식소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모두 나간 후였습니다. 할머니,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니? 최복래가 설거지를 하며 물었어요. 저도 무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최복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 배우고 싶은데? 나약한 제 자신이 싫어요.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도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최복래는 잠시 고민했어요. 30년 동안 봉인해둔 무도를 다시 가르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최복래는 말없이 식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무도는 싸우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최복래는 매일 새벽 급식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김도연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기술이 아닌 자기 방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해. 최복래가 김도연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어요. 김도연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이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참견하지 않았어요. 최복래와 김도연만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김도연의 자세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최복래는 김도연의 발전 모습을 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최복래는 김도연의 식판 옆에 작은 메모를 놓았어요. 무도란 싸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마이너스 급식조리원 최복래. 김도연은 그 메모를 보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그날부터 부대 장병들은 매 식사 시간마다 최복래에게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하지만 최복래는 여전히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김도연에게 무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부대에는 새로운 신병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연수 일병도 그 중 하나였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했지만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말수도 적어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현수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선임들이 조언해도 이연수는 자신의 껍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연수의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 동료들과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연수의 마음속 폭탄이 터졌습니다. 나 못해. 집에 가고 싶어. 이연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달래려 했지만 이연수는 점점 더 흥분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해? 다들 나를 무시하잖아. 현수야, 진정해. 김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이연수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어. 너는 할머니가 도와줘서 좋겠네. 그 순간 이연수의 눈에 조리실용 칼이 보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미리 꺼내둔 것이었어요. 이연수는 순간적으로 그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다 싫어.
집에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현수가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생활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병사들은 모두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가 급히 간부들에게 신고했습니다. 현수야, 칼을 내려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현수는 칼을 더욱 단단히 쥐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정말로 다칠 수도 있어. 그때 마침 급식 조리용 재료를 나르던 최복래가 생활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안을 들여다본 최복래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칼을 든 이현수, 무서워하며 물러선 병사들, 그리고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김도연. 최복래는 조용히 생활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식자재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애야, 무슨 일이니? 최복래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저 애가 칼을 들고 있어요.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복래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현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지 마세요. 정말 찌를 수도 있어요. 이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복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애야, 그 칼로 뭘 하려고 그러니?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위협하는 거야? 이현수는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누구를 해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무도가 아니야. 최복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파괴야. 최복래는 이현수와 2걸음 정도의 거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애야, 무도를 아니? 뭐요? 무도란 말이야. 사람을 지키는 거야.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최복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현수는 칼을 더욱 단단히 쥐었지만 도저히 할머니를 향해 휘두를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김도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복래가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해둔 실력이 다시 한번 깨어났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이현수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압력을 가해 칼을 떨어뜨렸어요. 아! 이현수가 놀라며 칼을 놓쳤습니다. 최복래는 이현수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했어요. 이현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현수가 흐느꼈습니다. 최복래는 이현수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다, 힘들었구나. 그때 급히 달려온 간부들이 생활관에 도착했습니다. 사단장 이규성 준장도 함께였어요. 상황이 정리된 것을 본 이규성 준장은 최복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최복래 교관님, 경례 드립니다. 최복래는 당황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실력에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생활관에 있던 모든 병사들도 일제히 최복래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최복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시는 무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또다시 그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현수 사건 이후 최복래에 대한 부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최복래 자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복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급식소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김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급식소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늘도 연습할까요? 최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걸 가르쳐 줄게. 다른 거요? 진짜 무도가 뭔지 말이야. 최복래는 김도연을 급식소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일을 봤지. 네,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최복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김도연은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도란 말이야.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때리는 기술도 아니고. 최복래가 계속 말했어요. 진짜 무도는 사람을 지키는 거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된 일을 막는 거지. 김도연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그 애 이연수라고 했나? 그 애도 사실은 약한 애야. 칼을 들었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 그저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최복래는 이연수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어요. 자신의 아들 민수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래서 그 애를 다치게 하지 않고 제압하신 거군요. 맞아. 무도의 최고 경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상대방도 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날부터 김도연의 훈련 내용이 바뀌었어요. 공격적인 기술 대신 방어와 회피, 그리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제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발차기를 할 때도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최복래는 김도연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정확하지만 부드러운 동작들이었습니다. 한편 이연수는 상담을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최복래는 이연수의 식판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반찬을 더 많이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넸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최복래가 이연수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연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다른 애들과도 잘 지내거라. 혼자서는 힘든 일도 함께하면 쉬워져. 최복래의 조언을 듣고 이연수는 조금씩 동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최복래는 이연수의 식판 옆에 작은 메모를 놓았습니다. 무도란 싸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급식조리원 최복래. 이연수는 그 메모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선우임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복래는 여전히 교관이라는 호칭을 거부했어요. 무도복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급식소 조리원으로 남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부대 장병들은 매 식사 시간마다 최복래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그냥 할머니라고 해. 최복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김도연이 급식소에서 최복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도연의 저녁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전역하고 나서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을게요. 그래. 밖에 나가서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최복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김도연이 전역한 후에도 최복래는 계속 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새로운 신병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병사들이 전역해 나갔어요. 하지만 최복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급식소의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왜 존경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급식소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최복래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먹으며 병사들은 진정한 무도가 무엇인지 배워갔어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정성,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도라는 것을. 최복래는 오늘도 조용히 국자를 휘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아들과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많은 아들들을 돌보며 자신만의 속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아들도 자신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거라 믿으며